부둣가의 어둠이 걷히고 얼마간 사라졌던 것들이 눈앞에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알바 때 거기에다가 그때 여름이라요. 그래서 까마귀가 날고 막 이상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가보니까 시신이 누워 있는 게라. 그러니까 부패돼가지고 이제 사체가 발견된 곳은 부두 옆 인적이 드문 매립지였습니다. 큰 길에서 빠져나와 바다 쪽으로 100m는 들어가야 보이는 외진 곳입니다. 하늘을 보고 드러누운 여성의 사체는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온몸 곳곳엔 칼에 찔린 상처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성폭행 흔적은 없었습니다. 칼로 한 방도 아니고 34번 맞았더라고. 사인은 다발성 자창으로 인한 실현. 가족들조차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참혹한 죽음을 맞은 피해 여성은 30대 다방 종업원 이명화 씨였습니다. 두 번의 이혼으로 아픔을 겪은 이 씨는 고향을 떠나 다방 일을 시작했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가 사람들의 눈에서 사라진 건 사체로 발견되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애를 본 사람이라 나는. 그 다방 주인하고 이 아가씨가 이 다방을 다시 계약을 해가지고 그 둘이서 와가지고 청소하고. 그날 이 씨와 주인은 온종일 새 다방의 개업 준비에 바빴습니다. 늦은 밤 일을 마친 뒤 술을 한잔한 두 사람은 이웃인 김 씨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평소 친분이 있던 터라 그는 두 사람을 숙소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끝낸 이 씨는 택시 탈 만한 곳에 자신을 내려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흘 뒤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갯가의 매립지에서 처참한 모습의 주검으로 발견된 겁니다. 범인은 누굴까? 가장 먼저 수사 대상에 오른 건 이 씨와 마지막 전화 통화를 한 사람입니다. 함께 있던 다방 주인의 말에 따르면 그녀의 언성이 높아졌었다고 합니다.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확인한 결과 상대는 당시 가깝게 지내던 노 씨였습니다. 개업 준비로 바쁜 탓에 피해자 이 씨는 노 씨의 전화를 한동안 받지 못했고 그 때문에 말다툼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노 씨는 그날 밤 이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회사 숙소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바로 잠자리에 들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자신은 운전도 하지 못하고 면허도 없다고 했습니다. 주변 인물을 상대로 한 수사가 진전을 보이지 않자 경찰은 그녀의 마지막 행적을 꼼꼼히 되짚어보기로 했습니다. 당시 함께 차에 타고 있던 다방 주인은 이 씨가 택시 타기 좋은 곳에 내려달라 부탁했고 차에서 내린 그녀가 걸어가던 방향에 택시 한 대가 서 있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체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됐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죽은 이 씨의 손톱 및 혈흔 속에서 남성 염색체인 Y 염색체가 나온 겁니다. 경찰은 피해자 이 씨의 주변 인물과 범행 추정 시각에 영업한 택시기사 등 총 480여 명의 타액을 채취해 유전자 대조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2달여 만에 유력한 용의자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바로 36살의 택시기사 민용석 씨였습니다. 그의 유전자가 피해자 손톱에서 추출한 Y 염색체와 일치한 겁니다. 죄명은 강도살인. 그가 이 씨의 돈을 뺏고 살해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택시기사 민 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이 씨를 손님으로 태운 기억도 그녀를 살해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손톱에서 나온 Y 염색체를 유력한 증거로 인정한 겁니다. 민 씨 측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전혀 뭐 그래서 사고 치는 애도 아니고 집안 사정에 뭐 어떤 그 동강애도 아니고 돈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다든지 그런 것도 자정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각 민 씨는 손님이 없는 시간을 틈타 휴가를 다녀온 아내와 잠시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통화 기록 확인 결과 사실이었습니다. 그 무렵 피해자 이명화 씨는 지인의 승합차를 타고 숙소 방향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차에서 먼저 내린 이 씨가 택시를 기다리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던 민 씨의 택시에 탑승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예상 시각은 11시 50분. 하지만 민 씨는 그곳을 지나지도 않았고 그녀를 태운 적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민 씨는 그날 밤 이동 중에 호텔 앞을 지나다 이 씨를 손님으로 만날 수 있었을까? 이 씨가 지인의 차에서 내린 시각이 대략 50분쯤이니 만일 도중에 다른 손님이 타지 않았다면 시간상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민 씨는 자신은 절대 호텔 쪽으로 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만일 빈차로 움직이는 중이었다면 이 씨가 있는 호텔 쪽이 아닌 손님이 많은 시내 중심가로 나가는 게 택시기사라면 당연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우연하게도 이 씨가 민 씨가 모는 택시를 탔다고 해도 범행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게 변호인 측의 주장입니다. 민 씨는 그날 밤 자정 무렵 사건 현장과 반대 방향에서 중요한 약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민 씨는 20여일 전쯤 오토바이 접촉 사고를 냈고 그날 밤 피해 운전자를 만나 합의금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때가 새벽 1시쯤이었습니다. 경찰 주장대로 23시 50분경 호텔 앞에서 피해자 이명화 씨를 태우고 사건 현장인 매립지에 들렀다가 새벽 1시 오토바이 운전자와 만나는 건 시간상 가능할까? 먼저 피해자를 태운 호텔 앞 사거리를 출발해 사체 발견 장소인 매립지까지는 약 16분이 걸립니다. 다시 그곳을 출발해 약속 장소인 상가 근처로 가는 데는 약 14분. 총 30여 분이 소요됐습니다. 그렇다면 민 씨가 이 씨를 살해한 후 자신의 몸과 차량에 남았을 범행의 흔적을 모두 지우는 데 사용한 시간은 40여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전과가 없는 사람이 그 짧은 시간 안에 옷을 갈아입거나 그 범행 사실을 은폐하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돌아왔다? 그리고 돌을 전달했다는 것은 조금 좀 무리가 있는 추론 같아요. 현장 사진 속 사체의 상태를 확인한 법의학자 유성호 교수는 피해자 이 씨가 매립지에서 살해된 게 아닐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좀 시일이 지난 거라도 풀섭에 그 혈액 같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혈액 또는 차액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발견되지 않아서요. 국과수 감정 결과에서도 사체 주변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된 건 작은 돌조각 2개뿐이었습니다. 범행 추정 시각부터 사체 발견 시간까지 강수량은 5mm 안팎, 빗물에 씻겨 내려갔을 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세를 부르고 있는 듯한 사체의 자세도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통은 찔린 상태에서 방어를 하고 그런 자연스러운 자세로 넘어지는 게 보통인데요. 마치 사망한 사람을 끌다가 멈춘 듯한 다른 곳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이것으로 유기된 것이 아닌가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또 하나, 식사 후 2시간 내에 살해됐다는 사망 추정 시각 또한 불확실하다고 지적합니다. 교과서적으로 보면 사망한 후 24시간 동안 소화되지 않은 그런 음식물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 섣불리 보통의 소화 시간은 2시간이다. 따라서 소화되지 않았으면 2시간 이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민 씨가 이 씨의 돈을 강취했고 그럴 만한 이유도 충분히 있다고 합니다. 민 씨는 사건이 있을 무렵 산납금을 다 채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채무에 시달린 그가 순간적으로 나쁜 마음을 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현금을 가진 이 씨가 그의 택시를 탔고 그녀를 상대로 강도 살인을 벌였다는 게 수사기관의 주장입니다. 민 씨가 당시 경찰의 의심을 산 부분은 또 있었습니다. 여름 쪽인데 반팔입니까? 그런데 그때 어떤 그게 있으냐면은 피해자가 팔을 물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긴팔을 입고 그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거든. 민 씨가 이 씨의 돈을 뺏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고 이 씨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그의 팔뚝을 물었던 게 아니냐는 겁니다. 하지만 민 씨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20대 남자를 태워줬는데 자비 달라 하니까 집에 같이 오겠다. 그래서 차를 떼놓고 돈 달라고 하니까 기다리라. 돈 가져올 것만. 그래서 어떻게 기다리노? 돈 달라. 백을 메고 있었어요. 백을 잡으니까 백을 잡은 손을 물었다. 결국 민 씨의 항변은 재판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바로 유전자 감식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피해자 이 씨의 손톱 밑에는 미세한 양의 혈흔이 남아 있었고 과속 감식 결과 그 안에서 Y 염색제, 즉 남성 염색제가 검출됐습니다. 가해자가 남성이라는 증거와 함께 그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찾아낸 겁니다. 당시 기술로는 온전한 DNA를 추출할 수 없었고 차선으로 남성 염색제, 즉 Y 염색제만을 검출한 겁니다. 그런데 이 Y 염색제는 부계 유전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단 한 사람만을 가리키는 정보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손톱 밑에서 채취한 Y 염색체의 주인이 민용석 씨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2심 재판부는 Y 염색체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민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YSTR은 그 부계로부터 내려오니까 그 여러 자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른 증거가 없을 때 이런 확률만 가지고 유죄의 증거로 한다면 의심스러운 경향이 있을 수가 있고 결국 유죄 확신을 법원에게 줄 수 없기 때문에 무죄로 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린 수소문 끝에 민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누명은 벗었지만 잃은 것이 더 많다고 했습니다. 집도 팔고 그래갖고 내 변호사 비용되고 막 이랬겠다. 조금 많이 힘든데 문제를 좀 먹고 살아 키워가면서 이제 겨우 살아가고 있고. 살인범이라는 낙인을 찍고 자신의 얘기는 외면했던 경찰이 지금도 야속할 따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취재 도중 이 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가장 가깝게 지냈다는 지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잠깐 알기로는 살림을 하고 있다더라고 거제도에서. 거제도에서. 예. 남자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귄 남자. 예, 그래서 있어 하더라고. 미움 막 그런 건 없는데 이 남녀 관계는 모르잖아, 그지? 남녀 관계는. 단골 손님이 많은 편이었던 이 씨는 종종 그들로부터 원치 않는 시달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일반 상식적으로는 뭐 진짜 아니 한 말대로 막 진짜 감정적으로 네가 막 진짜 딴 데 가서 니 그래 하는 일 차라리 죽었비라 나 또 꼬라지 못 보겠다. 진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네, 새끼들이잖아. 그래 쌀은 하는 쌀들이 쌀이래. 나 보면은 저기는 이 새끼. 우린 그때 당시 용의선상에 올라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한 남성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기억에 그때 뭐 간단하게 그냥 뭐 DNA 검사하고 뭐 어떤 관계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그거 거의 온것 같아 제가. 그건 기억이 별로 없고 그래 뭐 뒤에 뭐 전에도 연락 온 적도 없었고 가고 온 적도 없었고 제가. 유전자 감식 결과로 인해 택시기사 민 씨가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후 다른 인물들은 용의선상에서 자연스레 제외된 겁니다. 그런데 오래된 수사 기록 속에서 우리는 의심스러운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숨진 이 씨의 오른손에서 길이 15cm의 갈색 머리카락 5점이 수거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른손에 그 뭐 항색 두모가 데이스캔가 있었다. 죽은 예, 손에. 당연히 그거를 감식을 해야죠. 그것도 안 했어요. 왜? 피해자 본인 거로 생각된다. 피해자 본인 머리카락이 왜 여기 자기 손에 있습니까? 죽어가면서. 실제로 감정서에는 모근이 없다는 설명만 있을 뿐 그것이 누구의 머리카락인지 왜 그녀의 손에 쥐어져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해결할 만한 한 가닥 희망마저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의 진실은 그대로 다시 미궁 속에 갇혔습니다. 확증 편향을 하지 않았을까? 즉, 뭐 이거보다 더 정확한 증거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나머지 증거들은 좀 무시하는 경향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유전자가 전체 인구를 대변할 수 없는 상당히 제한적인 유전자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진범으로 확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진범을 잡을 수 없는 아주 그 아킬레스건 같은 증거가 될 수도 있죠. 전문가들은 DNA의 위력이 강해질수록 그 힘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야만 DNA가 강력한 증거로서 진정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